네, 최근의 정치 본색. 오늘은 김종욱 정치학 박사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아유, 가뭅합니다. 눈물이 나요. 1년 9개월 만에. 그 김준일 기자가 그러던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4년, 딱 4년 했잖아요. 거기 원래 중임제라서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1년 짧은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80번 기자회견했거든요. 4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80번 기자회견.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8년 동안에 한 166번. 16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66번. 근데 이게 정식 기자회견만 그렇고 이분들이 뭐 그렇죠. 미국의 주요 지상파랄지 이런 데 또 나가. 인터뷰하고, 예. 그냥 나가. 그리고 기자들이 뭐 툭툭 그냥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센 거야. 그거 전혀 안 센 거거든, 이게. 아니, 대통령 또 도스태핑. 한거 하면은 또 이제 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 50번은 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도스태핑은 계속 하시지, 그래. 그랬으면 벌써 날라갔죠. 에이 또 그렇게 또 표현하시죠. 아니,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다 안 되니까 안 한 거니까. 그렇지. 뭐 저희 국민들이 네. 하지 마 그래서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본인이 할 때마다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되게 아쉬워요. 바이든 날리면 핑계 대면서 안 했잖아요. 아니 그때. 근데 도스태핑을 해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네. 참 평론할 먹거리가 많이 맞아요. 그렇지.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그건 좀 아쉬워요. 먹잇감이 그래서 사라졌어요. 월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현안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특검 이야기는 무조건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형식상 근데 이게 지금 1시간 하겠다는 건데 1시간도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1년 9개월 전에 한 30분 정도 기자회견 했거든요. 34분 했다고. 34분. 그때 12개 질문 받고 34분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보고 뭐 궁금증이 해소됐다? 아니면 대통령을 평가할 만하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국정에 어떤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대를 뭐 하세요? 이번 기자회견에? 아니, 얼마나 망칠까 기대가 돼요. 망칠까? 예. 어느 정도일까, 또 이번에는. 저는 솔직히 기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네. 계속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오해라는 단어였었거든요. 오해. 네, 오해를 풀어드리겠다. 잘 설명해드리겠다. 그때 국무회의나 대국민 담화 때 똑같은 기조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국정 운영 방향은 옳은데 지금 우리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진실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진정성 있게 하시면 국민들께서 언론이 오해를 풀 것이다. 이런 생각과 판단과 입장을 갖고 기자회견을 임하고 있는데 예. 뭘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저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는 해요. 제가 봐도 시그널들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봐도 어쩌면 중대 기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대 다른 기로? 의미에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원했던 방식 영수회담 같은 경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네, 오히려 비선 논란만 더 불거진 상황이 됐는데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기사들이 나올 때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얘기해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기 민생 개혁 변화 이 세 개의 화두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민생 개혁 변화. 근데 이제 민생은 뭐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국정 운영 방향이 옳았고 이제 조금씩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성과들이 예.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사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3대 개혁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노동, 연금,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변화인데 국민들이 요구한다면 국정 방향은 옳은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 저는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하나마나한 상황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바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핵심은 결국은 쌍특검이겠죠. 쌍특검인데 그 근데요. 쌍특검에 관해서 조경태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었나요? 뭐 단계적으로 어떻게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지켜보자는 여당의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통령실의 논리하고 똑같았던 네. 것이고 그 논리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 공수처 수사가 끝나자마자 네. 바로 특검으로 이어지게 하자. 네. 예? 그렇게 하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여당의 입장도 대변을 하면서 그러면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뭐 야당과 시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당에서 그런 어떤 수용안 같은 게 단계적 수용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대통령실까지 전달이 돼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까? 혹시 전향적으로. 이것만 해도 전향적이야. 최경 앵커님이 네. 또 이렇게 기대를 갖고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기자회견 끝나고 수진한가 봐.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수진하고 맨날 속으면서 2시간 지나면 또 화내면서 식사하실 화나면서 거면서. 막 뭐야? 뭐 최경영 이러면서. TV에서 막 떨치시면서 막 이러실 네. 것 같은데 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특검에 대해서. 그래요? 지금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국회에서 특검이 올라오면 다시 한번 또 논의해보고 여러 가지 좀 상의를 한번 해보고 다른 판단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시죠. 김건희 특검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철저하게 특검은 철저하게 공수처. 수사한다는데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네. 얘기했죠.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수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아니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여사께서 뭐 손해만 봤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다고요, 기자들이? 오, 진짜 할까요? 안 할까? 아니 디올백 받은 거, 왜냐면 디올백 받은 거는 피해자고 네. 주가 조작에는 손해만 보셨는데 네. 이 입장을 아직 견제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2차 주가 조작할 때는 그때는 관여도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계좌가 이용됐던데요. 때는 뭐-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얘기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검사셨잖아요. 아니 그럼 저는 부인한테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주든지요.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드린 것조차도 참 네. 허무하기도 하고 참 답답한데 네. 대통령이 바뀔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대에 맞는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 그죠? 드려요. 네. 그리고 사실 앞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생과 관련해서도 민생 말뿐인 민생 이야기를 하지 앞에 사실 한덕수 총리의 모두 발언을 보면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모두 발언을 했어요. 국정 기조와 관련해서. 네. 근데 한덕수 총리는 사표를 냈죠. 이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를 아직까지 표명했는데 좌우지간 이제 국무총리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왜 언제 바뀌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국정 기조까지 이야기를 했어 또. 국정 기조가 약자 복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갑자기 약자 복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야. 이제 와서?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원래부터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원래부터의 그건 대통령 기조 워딩이잖아. 원래 뭐 두텁게 지원하겠다가 이 정부의 기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또는 보수 인사들이 리버럴 정부를 비판하는 가장 큰 거는 그거는 두텁게 하되 기본적인 경제 기조는 우리가 민간에서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게 보수 이데올로기의 기본적인 근본 이데올로기였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네. 뒤에서 도와주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이지. 네. 정부가 돈 퍼다가 복지에 펑펑 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약자 복지가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다라는 거야, 총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뭐 생각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냥 이제 변명거리를 찾나? 약자 복지? 제가 이제 보수 우파 평론가로서 네. 정말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비판을 해왔던 사람인데 예. 하여튼 2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우왕좌왕 엉망진창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국정 운영 기조나 철학이 뭐냐 그렇죠. 나온 게 없어요. 뭘 하려고 하는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 네. 본인이 말한 개혁이라는 거에 노동연금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그렇다고 쳐. 그러면 연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잘 국회에서 합의했잖아. 그거 하는데 뭐 한 15억 들었다며요. 수기 민주주의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요. 그러면 국회에서 막판에 야 이거 약간 더 내고 더 받는데 더 받는 거를 조금 줄이자. 이런 안까지 조정안까지 나왔잖아. 그럼 합의해버리면 되지. 왜냐하면 이거는 연금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짜 미래 세대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조정을 해주는 게 맞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인플레이션이랄지 경제 성장률이랄지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연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버립니다. 아, 해야죠. 그게 원래 관례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잖아요. 그거 비판받아 마땅해. 네. 비판받아 마땅해. 기분 좋으세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냥 그거 피해가면 안 되거든.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 아니 근데 이 부분 해버리면 좀 돼. 이의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소득의 13% 내고 네. 소득 대체율 50%로 맞추겠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고 봐요. 전 개혁이라고 봐요. 왜요? 연금이 이렇게 개혁을 한다고 해서 지속 가능성이 더 확대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지금 잘못된 왜요? 정보를 가지고 계시네요. 왜요? 어떤 세계 선진국들도 국가가 지금 부조하지 않는 연금이 없어요. 네. 네? 네. 근데 한국은 부조하지 않아. 네. 그래서 그 부조액을 만들고 늘리라는 거야. 근데 네. 이게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해서는 네. 그냥 뭐 입법조사처나 아니면은 이 연금 개혁 특위에서 계산을 해보면 네. 1년 정도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봤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전혀 그렇지 어느 않습니다. 정도 올라가요? 지금 계산으로는 잘하면 2075년까지 쭉 갑니다. 이게요? 예,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리고 1년 이제 정도밖에 안 이게 나와요. 이제 그 방식이 유럽식과 미국식이 있는데 유럽식 같은 경우는 이미 연금이 고갈됐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실 다 고갈돼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잖아. 그러면 역으로 국민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학연금은 고갈돼가지고 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왜 국민은 주권자인 유권자들은 시민들은 왜 이게 한 10년 20년 뒤에 고갈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 세대끼리 그냥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조해주는 것처럼 보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이게 공무원연금을 받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돼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공무원연금을 그렇게 좀 더욱더 받는 수급자에게 우호적으로 설계를 해놓은 것은 예. 너희들은 월급이 좀 작지 않냐,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해라, 지금 전혀 그런 그렇지가 차원에서 처음에 설계가 됐는데 네, 지금 상황이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아니 근데 좀 월급은 적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국민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 공무원들만큼 연금 그 정도만 내고 그 다음에 월급을 한 80% 수준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비슷한 커리어라고 생각하면 80% 수준 받고 공무원들이 받는 것처럼 55세에 만약에 나오시면 55.1개월에 바로 받으세요. 그분은 나가자마자 바로 받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요? 공무원요. 아니에요. 왜 안 받아? 바뀌어가지고 60세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거는 그 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그 적용을 받습니다. 그 신법은 그 이후에 임용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2000년도에 임용이 됐었는데 그때도 저는 60세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법이 바뀐 거지. 네. 신법 적용을 받은 거지. 신법 적용을 받은 건데 그 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공무원 부부 같은 경우는 뭐 한 6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맞죠? 예. 그냥 바로 받아요. 그거는 바로 받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65세도 65세까지 다 내자 뭐 이런 안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거듭 있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예. 연금 개혁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킨다라는 예. 그런 생명수단까지 포함을 해서 군인연금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에요. 그렇죠. 조정을 그렇죠.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감당이 안 돼.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 유권자들은 공무원, 군인 그러면 국민연금 다 합치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내서 국민들이 굴리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이 수기해서 결정을 했는데 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안 돼요.
그거 되게 웃긴 논리라는 생각이 그렇지. 드는 건데 그럼 국민 수기한 결과들을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수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약간 예를 들면 고통을 감내하고 정부가 부조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국가재정, 뭐 매년 5월 달에 국가재정 전략회의인가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기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야, 우리랑 방식이 달라. 수용 못하겠어. 라고 여당이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연금 어떤 수기와 결정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뭐 액서서리처럼 토론만 하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실 말 따라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수기를 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법인세, 정부세 깎아준 거 그거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차라리 지금 국민연금 넉넉할 때 한 1,000조 정도 넉넉할 때 정부에서 그거 한 10조 정도 더 줘. 예? 그러면 1,010조 가지고 지금은 굴릴 거 아니에요. 그럼 1,010조에서 나오는 6%와 보통 수익률을 6%로 잡는다면 1,000조에서 나오는 6%가 또 다르거든. 그러면 그만큼의 수익률이 점증적으로 복리로 계산돼서 이렇게 쭉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정부가 부조를 하는 게 낫습니다. 재정적으로 괜찮을 때. 그게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지. 지금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낙수 효과를 기다리면서 이 천장에다 딱 대고 저기에서 언제 빗물이 한 방울 떨어질 거야라고 하면서 삼성에 뭐 다 퍼주잖아요. 삼성, 현대차 다 퍼줬는데 그거 혜택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기업 직원들밖에 더 있습니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 합해가지고 대한민국에 1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되겠네. 예? 전체 고용 인원의 한 10% 되는 사람들 빼고 지금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냐고. 법인세, 종부세 다 합해서. 뭔 혜택을 받았어? 그러니까 오르신 말씀인데 네. 연금과 관련해서 국한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국회에 있을 때 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좀 깊숙이 네. 논의 과정에 좀 참여도 해보고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은 이거는 어쨌든 국가의 재정 구조상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네. 유럽도 애시당초 불가능했었어. 근데 이미 다 고갈돼 버렸잖아요. 없잖아요. 아니 고갈됐지만 네. 그럼 유럽에서 연금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걸 국가 재정을 통해서 하죠. 그걸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냐고. 유럽이 망했냐고. 유럽은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기업체가 없어도 거기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 예. 관광 때문에. 아니 그것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천만 명 정도 대략 평균적으로 8천만 명이 와가지고 관광을 합니다. 예.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제가 따져봤더니 삼성전자 1년에 순수익을 세 개 회사가 순수익을 얻는 것처럼 이 관광 수익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는 어떤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생산 기반이 없어도 이 관광 수입으로만 해도 아니 충분히 이거는 어느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제조업을 또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주요 부품과 주요 산업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불과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7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서방과 중국이 분리되는 지금 공급망 분리 상황에서 우리가 마켓을 잃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지만 나중에 40년, 50년 장기로 보면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반 정도의 서방 진영의 시장에서 제조업 잘하는 국가는 독일하고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에서 넘버 3나 넘버 1, 2가 돼서 저기에다 충분히 공급을 하는 게 40, 50년 후에는 나을까? 여기에서 100% 시장을 가지고 여기에서 넘버 7이나 넘버 8으로 그냥 이렇게 마켓쉐어를 가져가는 게 나을까? 그 고민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 전략이야.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뭐 프랑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제국주의잖아요. 영국도 제국주의 해가지고 많이 뺏어왔어. 루브르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대형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본인들 것도 아니야. 예?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도 자꾸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조업으로 5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왔지. 그럼요. 그거는 산업화 시대
분들의 공로야. 그럼요. 충분히 인정을 네, 해야 네, 돼.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드린 말씀, 너무 우리를 폄하하지 말고. 아니, 폄하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예. 유럽식 복지는 가능한 이유가 예. 거기는 우리에게 없는 관광 수지 엄청난 흑자가 예. 상당히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관광 수지는 적자가 나고 네. 제조업체가 예. 활동을 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 체제가 뭐 지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탱될 수 없는 건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제조업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제조업이 수출국가에서. 막 금방 몰락하거나 부서지거나 그럴 정도로 한국 경제가 나약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거야. 네. 프랑스도 관광업이라는 걸 영구적으로 지속하겠죠. 하지만 지금 정도의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가나 정치인들한테 자꾸 그런 의식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것도 조금 좀 뭐랄까 열등감, 패배 의식 그거 아닌가 싶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정도의 캐시플로우는 네. 거둘 수 있다. 제대로 법인세 거두면. 그러니까 법인세랑 네. 재무세를 이렇게 낮춰준 거는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계속 이 하는데 연금만 네.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연금이라는 게 노후를 보장하는 문제가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중소득 이하 소득자가 40% 수준이에요. 엄청난 사회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문제로 과실이 생기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은 그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랜드 플랜 속에서 연금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연금 자체만 가지고 어느 순간 이 형태로 계산하게 되면 고갈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들을 국민들이 더 많이 지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고통받고 나중에도 고통받는 시스템의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네. 시스템 자체는. 좀 그렇다면 국가가 어떻게 부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보조를 하자. 그럴 수밖에 아니, 없어요. 다 그렇게 그래요.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해요. 아니 선진국들. 그렇게 하는데 네, 다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왜 조세 지출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를 보조를 해왔습니까? 수십 년 동안. R&D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 말 우리나라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아니 말씀이에요. 감당을 해왔어. 감당을 우리나라가? 해왔고 네. 그거를 전 세계 재정 그거는 이제 재정학자들한테 뭐 나중에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요. 전 세계 재정학자들이 어떤 계산을 하냐면요. 요런 게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게 네. 중진국일 때하고 선진국일 때하고 구성비가 바뀌어요. 네. 당연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교육과 복지 예산이 커집니다. 네. 예. 그만큼 웰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그렇죠. 쓰게 됐지. 그러면서 다른 예산을 줄여요. 그 구성 비율을 줄인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현실적으로.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북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돼 있죠. 네. 근데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본인이 인수위에서도 국민들에게 드리는 20대 약속에 남북 관계 평화 정착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군사 무기 팔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대내적으로도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긴장관계 촉발시키면서 불안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군사비 지출을 막 감행하시잖아. 그건 사실은 미국의 의도거든. 그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야 니들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 방위비 올려. 그러니까 일본은 좋다고 군사 대국화하면서 그냥 올리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또 올리면서 다른 걸 못 쓰잖아. 그러면 국가가 비전이 있으려면 야 우리는 앞으로 말이야 미래에 복지랄지 연금이랄지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나 남북관계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이쪽에서 좀 줄이자. 아니면 뭐 경제교류라도 해가지고 저쪽의 노동력이나 저쪽의 광물을 좀 이용을 하자. 뭐 이런 게 외교 아닙니까? 이런 게 비전이고 야 그러면은 우리 뭐 몇십 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거 그 시베리아까지 가는 대륙간 횡단 철차도 횡단 열차도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뭐가 안 보이는 거야.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한테 그걸 바라는 건 제가 볼 때 네. 과한 우리의 욕심인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동의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동의를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현 정부가 계속 예를 들면 국민연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 정부가 유능하고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세수 펑크가 54조가 났어요.
상상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지출을 79조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 운영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제기하면 저는 오케이. 그렇지. 근데 경제에 대한 무능을 다 알려준 사람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예를 들면 제기하고 있는 거지? 2,000명도 지금 근거를 못 내놓고 있잖아요. 의대 이런 거지. 아니 그거는 다 잘못. 아니 국가가 인플레이션 미국보다 지금 더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아니 인플레이션도 못 잡은 국가가 아니 국민들의 재산권 중에 하나인 소득은 때려잡으려고 해. 때려잡는다라는 아니 표현은 노동 좀... 아니 때려잡았잖아. 실제로 경찰이 멍둥이로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소득을 때려잡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월급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월급 올리지 말라 그랬지. 추경호가 얘기했어요. 월급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운수 노동자들 있잖아요. 화물 차주 같은 분들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사실 특수직 고용 노동자로 그냥 단가 올려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전하게 좀 운행할 수 있게 일과 예? 그 레저를 좀 밸런스 있게 좀 하자. 그럼요. 워라밸 하자. 우리도 안 그러면 사고 난다. 도로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니까 요렇게는 가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 근데 거기에서 50만 원 올리든 100만 원 올리든 그 사람들 월급 올리는 거는 때려잡고 그게 뭐 어떤 잘한 일 중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수 정부의 잘한 일 중에 들어가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그럼 왜 안 때려잡아? 그러니까 못 때려잡아.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네. 이 상황의 진단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다른 문제는 뭐냐면 국가의 재정을 자꾸 퍼붓는 식의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저는 거부감과 반대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하시는 25만 원 현금성 지원도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국가가 보조를 해서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성 있게 지탱하는 것은 이거는 후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정부가 유능하면 경제정책 잘해가지고 그렇게 투입해도 되는데 세금도 올해는 작년에는 84조, 올해는 100조 정도 덜 거칠 것 같은데 계속 빚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나라가 파산당할 거 아니냐. 이게 문제인 게. 그래서 윤석열 정권 타도해야 돼. 이게 문제인 게 정부 재정 같은 아니에요. 경우에 OECD 중에서 가장 건전한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50% 조금 넣는 가장 건전한 수준이고 아직도 재정 여력이 있어. 박근혜 정부 때도 추경 많이 했거든. 박근혜 정부 때 추경 많이 할 때 최경환 부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최경환 부총리가 추경은 경제의 마중물이다. 예? 우리가 펌프짓 할 때 한 바가지 넣지 않습니까? 예? 우물에다가 한 바가지 넣고 막 돌리거든. 막 돌리면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 최경환 부총리가 했죠. 네. 예, 보수 정부가 했죠. 보수 정부가 할 때 추경 10조 한 바가지는 마중물이고 진보 정부나 그다음에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10조짜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다. 그때는 이게 이제 경제적 논리인데 저도 25만 원 일괄 지급에 관해서는 반대한다고 제 TV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가 문제가 있다. 네. 예, 시기가 문제가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 때문에 네. 정 지원하고 싶으면 월급쟁이들 지원하지 말고 그리고 자영업 자영업자. 위주로 하자. 거기를 조금 더 주고 그렇죠. 거기를 좀 펌핑을 하자. 네. 그거는 맞습니다. 찬성한다. 네. 근데 추경 자체나 이런 거를 어떤 법인세랄지 종부세 다 깎아줘 놓고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갔을 때 A안, B안, C안, D안 다 가지고 왔거든. 요 가서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 그러면은 한 80%만 지원하는 건 어때요? 그랬대요? 아니 가령 그런 시나리오를 있었던 거지 민주당도 그러면 그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뭐 이거 무조건 안 돼 이래 버리면 그러면 종부세나 법인세는 왜 해준 건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니까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잘못됐는데 진짜 현금성 지원
그러니까 돈을 갖고 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 정책상 가장 나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부 경제가 망한다 이렇게 막 국가 경제가 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가는 계속 진행하면 국민을 쥐어 짜는 거잖아요. 그치. 국민이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 임금이나 실제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월급이 안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11%까지 그럼 예를 줄었었던 들면 적이 대출을 있더만요. 받거나 아니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정부가 재정 정책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건 맞다니까. 정부의 고유한 역할인데 네. 좋아요. 뭐 25만 원 못 주겠다 그러면 못 주겠다만 말하지 말고 뭘 줄 야.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상공인과 근데 뭘 주는 건 파퓰리즘이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삼성 하고 주는 거는 말씀하신 마중물이고 국민한테 주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정부가 진짜 그야말로 국민 보고 죽으란 얘기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알 수 없는 미래의 무지개 같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지금 있는 국민들 죽으란 얘기인데 이게 북한 논리예요. 사회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인민들 지금 그렇지. 최선 다하라는 얘기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 지금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적어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리버럴 정부에서도 사실 했거든. 비슷한 정책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논리가 경제 관료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박정희 이후로 쭉 했어요. 50년 동안. 근데 50년 동안 해가지고 자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에요.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어. 근데 부작용이 매우 컸잖아요. 양극화라는. 미국하고 한국은 너무 심해요. 이 양극화가. 그래서 이 양극화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정책을 써보자. 예? 그래서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하잖아. 그런 거 한두 개 도입하는 거, 그 모든 거를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하면서 저런 거 하면 북한데 이런 게 너무 구리다는 거지. 너무 후져. 제가 봐도 경제 정책이나 네.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네. 담당자들이 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후져. 능력이 없어 보여요. 예. 너무 후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해법이 예. 현금을 직접 지원을 하고 네.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역화폐 우리- 현금이 아니고. 아니까요. 네. 어쨌든 그 지역화폐는 그러면은 뭐 그냥 아니, 뭘로 다르지. 사요? 돈으로 사지. 왜냐하면은 아니 돈으로 그 현금 화폐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 지역화폐를 그럼 뭘로 사냐고요? 뭘로? 아니지. 네. 그거를 돈이 이제 뿌려지는 거는 맞지만 네. 그게 어디에서 도는가는 또 지역화폐는 또 달라요. 아니 근데 돈의 제 유통에 말은 관해서는 뭐냐면 다르다. 아니 맞는데 네. 그 지역화폐를 네. 결국에는 화폐형 지역 뭐 어떤 지류적인 형태의 화폐로 구매하는 것도 우리나라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 돈으로 그거를 뭐 마련을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의 재정을 쓰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진짜 돈을 안 하는 게 어딨어요. 뭐든 다 돈으로 아니.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현금성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나쁘지가 않다니까. 이런 것들이 시기가 문제지. 네. 가령 돈이 지금 자본주의에서 미국도 한국도 다른 나라들도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 어디 갔어요? 상위 1%한테 쫙 가버렸잖아요. 쫙 다 빨렸잖아요. 네. 그래서 S&P 500에서도 그 M7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랄지 애플이랄지 이런 주가만 확 높아지잖아요. 그쪽으로 다 수익이 집중이 되고 그쪽에 있는 오너들이 다 돈을 먹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 무슨 말이냐면 돈이 퇴장을 하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가 옛날처럼 네. 평등한 자본주의면 옛날처럼 그래도 야 은행장 월급이 말이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월급의 한 두세 배밖에 안 돼. 네. 그게 IMF 전에 한국 경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때 제일 잘 나갔던 은행이 상업은행인데 상업은행이 그 쉽게 말해 KBS 간부의 월급보다 한 3배밖에 안 됐어. 제가 기억하는데 97년 IMF 이전에. 근데 금융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게 금융자본주의로 바뀌었잖아요. 100배, 1000배, 10,000배 돼버리지. 예? 지금 전 세계적인 CEO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어지간한 뭐 우리 그냥 하이브랄지 뭐 미니진 씨랄지 뭐 액수가 다르잖아. 막 1000억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1000억 이러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만큼의 창의력을 뭐 훌륭하겠지. 근데 그 노동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면 햄버거를 하루에 1000개씩 소비를 하나? 국밥을 1000그릇씩 먹나? 그래서 국가 경제가 돈이 중소상공인들한테 돌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어떤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돈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퇴장을 시키겠지. 퇴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금융자산에 넣거나 예. 미술품을 사거나 그러겠죠. 그렇죠. 돈을 아파트를 사거나 어마어마한 자산들을 사거나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게 넣어버리겠죠. 그래서 자산 가치만 폭등하고 실제 경제는 지금 서큘레이션이 안 됩니다. 피해 순환이 안 돼. 이게 지금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이야.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연구를 지금 여러 연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민주당의 야, 25만 원 네, 현금성 네, 지원은 그만. 그 사람들한테도 25만 원 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맞냐고요. 그래서 내가 반대한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내가 반대한다 그랬잖아. 네네네. 이게 R&D도 다 현금으로 가는 거고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소규모 매장 공실률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연체 금액이 그럼. 2023년 3분기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올라갔어요. 연체율이. 그러니까 망하니까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최고가 됐어요. 그러면 지역화폐를 주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아니어도 지역화폐를 주면 지역에 쓸 거 아니에요. 주게 되건 마비 되건 그 지역화폐 자기 통장에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좀 돌게 하면 그래도 숨을 좀 쉴 수 있으니까. 기자회견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시작을 했고 봐야 되겠다.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예, 지난 2년 힘든 일도 보람찬 일도 많았다. 시작하는구나. 보람찬 일이 많았대요? 지난 2년 그렇구나. 힘든 일도 보람찬 일도 많았다라고 말씀. 예비군도 아니고. 예. 힘든 일도 보람찬 일도 많았다라고 하니 지난번처럼 또 자화자찬 시작 좀 슬슬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국민 하소연 들을 때면 가슴 아프고 책임감을 느낀다. 진짜 약자복지네. 한덕수 총리가 하루 이틀 전에 이야기한 그게 시그널이 맞았구나. 그 기조가 거의 맞겠죠. 분위기가 심파극 같지 예, 않은 분위기. 정부 시장 경제와 건전 개정 기조를 정착시켰다. 뭐 이럴 줄 알았어. 듣남 안 하네. 저건 아닌데. 듣남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이런 이제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이야기하겠네. 성장률 1분기에 깜짝 성장. 또 이 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1.3%. 수출 호조로 11개월째 무역 흑자가 나오고. 그 수출 호조가 아니에요. 다 알고 수입이 있거든요. 줄어가지고 늘어난 거 가지고 흑자형, 적자형. 아, 예, 불황형. 불황형 예. 여기서 뭐 저기 성장인데 다 거짓말하고 있고 예. 언론 기사들도 그거 다 알면서 거짓말로 다 써주고 있고 나쁘네요. 나쁘죠 진짜 그거는. 왜냐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포장해 주는 거잖아요. 실상은 아닌데. 시장 경제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했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킬러 규제 혁파에서 성장 동력 되살리겠다 했다. 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얼마 성장을 했다고 성장을 해요? 성장을 많이 했으면 몰라. 1.4% 아, 난 보수파 패널인데 잠깐만. 법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답변을 모두 발언할 줄 알았는데 요때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려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돼. 기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봐요. 또 이제 활발한 세일즈 외교했다고 지금. 정상회담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했다. 아니, 딱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총선 민의에 대해서 반성 사과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총선 민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자화자찬하고 네. 뒤에 가면은 좀 죄송하다 잘못했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예를 들면 속아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진짜 안 뻔하잖아요. 되네. 2년을 속아 넘어가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대충 이미지가 그러니까 자꾸 이 가면을 이쪽 가면 써봤다가 저쪽 가면 써봤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쓰기 놀이 하다가 안으로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그 경쟁자는 총리 안 시킬 테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를 회유한 거잖아요. 공작이죠, 공작. 예? 경쟁자는 총리 안 시킬 테니까. 우리 와이프만 건들지 말아줘. 뭐 이거 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왜 공작으로 봤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정기조 옳다고 얘기했잖아요. 17일 날 언론에 흘렸잖아요. 양정철, 박영선. 그러니까 이 함성득 교수가 한 얘기랑 대통령의 행보랑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럼 앞에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공작을 한 거예요.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야당을 회유하고 또 한쪽으로는 언론에 흘리는 방식을 통해서 완전히 공작 정치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정치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좀 이게 좀 말 툭툭 던질 때 그 교활함 같은 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이 혹시 그 김건희 등 특검 지키기 위한 것들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게 아닌가라고 하니까 네. 그거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있다면 제가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저는 왜 이거를 기자들이나 언론이 안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본인과 사적으로 관련돼 있는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또는 본인 자신이 관련돼 있을지도 모르는 본인의 사적인 거잖아. 공무집행 도중에 일어난 사적인 그 공무집행이 아니지. 직권남용이 만약에 맞다면 그런 사적인 리스크를 제가 지켜야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양반은 이분은 대통령이 무슨 자리인 줄 아나? 어떤 공적인 어떤 법적인 것들과 철저히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완전히 믹스돼 있구나. 혼합돼 있구나. 그걸 자기가 지킨대. 자기가 어떻게 지켜? 아니 그러니까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자기는 사법 시스템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전제정이죠. 전제정. 그거. 아니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 바깥에 있어? 현재로서는 그렇죠. 김건희 리스크를 자기가 어떻게 지키는데? 못 지키죠. 이런 말이 툭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한 거를 언론에서 어떤 언론도 그 비판을 하지 않더라고. 이거는 나는 그 발언을 듣고 이 사람 이렇게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문적으로 예외 상태의 일상어라는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예외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밖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사람은. 그러면서 법률적 규제를 받지 않아요. 대신 법 밖에 있으면서 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규제를 해요. 이게 예외 상태라고 표현되는 건데 그런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 자기가 법을 휘두를 수 있을 때는 자기가 법을 휘두를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고 법에 위반되는 어떤 의혹을 받게 되면 법 밖에서 나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존재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런 존재자로서 본인을 지금 위치 지으니까 반성도 사과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반성하고 사죄할 만한 대상이 아니니까. 자기 법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그럼 같아요. 그게 맞고 그다음에 주어가 계속 안 나와요. 이 전문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어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민생이 안 풀려서 민생 어려움이 안 풀려서 송구하다는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제가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민생 서민들의 물가고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말이거든요. 한국말에는 능동형이 있어요. 그리고 기자건 관료건 정치인이건 간에 글쓰기를 배울 때 무조건 능동형으로 써라라고 배웁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뚜렷하잖아요. 책임도 있고 거기에 관해서 말하는 화자의 어떤 정확한 의도도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모든 게 이래. 민생 어려움이 안 풀려서 어떻게 안 풀렸는데. 뭐 김민생, 이민생, 최민생 뭐 이렇게 생각하나 보죠. 뭐. 그래도 지금 어려움을 인정하셨으니까 네. 어떤 어려움을 해법을 내놓지 않을까. 민생 어렵다고 지금 인정을 하셨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법을 내놓지 않으실까요? 근데 자기 잘못은 반성을 안 하잖아요. 해야죠. 적어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민생이 어려우니 저의 잘못입니다. 네. 저의 부덕이니 아니 당연히 대통령 저를 잘못이죠. 질타해 주시고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 그렇게 바꿔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태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반성도 없으면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쉬운 정치를 하고 비겁한 정치를 한다라고 느끼는 게 증원된 의사로 필수 의료 지원 늘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거는 언제 얘기야? 저도 맞습니다. 저도 찬성하고 제발 좀 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2,000명이든 1,500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 그런 단계
적인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합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의대 정원하면 15년 후에 의사가 돼서 나와요. 군대 갔다 오면. 예. 전문의가 되려면 20세인 사람이 30대 중반에 나온다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보통 뭐 의사들 돈 많이 받는다고 욕하는데 전문의 되기 전까지는 200에서 300만 원 법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주 80시간 일하면서 그러면 20세부터 30세, 35세까지 한 15년 일하고 그 다음부터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월급을. 뭐 그런 상황인데 15년 후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는 공치사를 해. 그리고 그동안에 환자들이 아프고 보호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나 몰라라 해. 더 큰 문제는 지금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안 나와요. 그리고 법원에서 그거 제시하라고 하니까 찾고 있는 것 같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프린트한 그 인터넷 파일이면 아니 언제 이거 썼는지 네. 작성 일시까지 제시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근데 지금 못 내는 건 제가 없는 볼 때 네. 근거가 없을 게 왜냐면요. 네. 의협 관계자가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의협이랑 정부랑 계속 협상을 했는데 매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일을 정해서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그 주가 아닌데 회의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해. 왜 그 주가 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 주에 2,000명을 딱 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 탑다운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보여요. 그럼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돼요. 2,000명의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하지 않으실까요? 질문 나와. 아니 전문가들도 보건복지부 차관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데 세계 논문 받고 했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의료 관련 수사를 해가지고 다 이렇잖아. 차관보다 더 큰 이게 지금 먼 미래 이야기들 실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로 그냥 그 에드벌룬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저는 이거 거의 사기 정치에 가깝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첨단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예. 일본이 미국 호주 오커스 하면서 군사기술 쫙쫙 다 지금 빼가고 있습니다. 예. 첨단 기술 동맹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먼 미래 이야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해서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하겠다. 예, 획활 발언했던 시민사회 수석 그 공석이나 좀 채워넣으시고요. 거기에서 원래 민심 청취를 하게 돼 있거든. 근데 민심 청취를 거기서 하게 돼 있는데 왜 또 민정수석을 만들어가지고 김건희 일가 지키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왜 받냐고. 민심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만하시죠. 예. 답답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진짜 고구마 한 500개를 갑자기 그냥 먹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비겁하다. 이렇게 가면 위태롭습니다. 네. 현 정권 제가 볼 때 위태로워요. 이런 정말 식으로 가면. 비겁해. 위태롭고 어쨌든 함성덕 교수의 폭로로 인해 가지고 보수층에서도 대단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층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그 말의 함의는 내 일가만 지켜주면 다음 정권은 누가 돼도 나는 모르겠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맞아요. 내 일가만 지켜주면 다음 정권은 누가 돼도 나는 모르겠다. 그런 뉘앙스가 있지. 그러니까 검사 때부터 네.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매우 능란한 삶의 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해. 왜 또 뭐 했어요? 아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도 효자 아닙니까? 어버이날에 그래? 장모도 이렇게 그래. 풀어주고 효자인데 뭐 이렇게 너무 박절하게 이렇게 공격하지 마십시오. 아유, 그래 박절 고생한다. 예. 박절하게 그 디올백을 물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박절하게 장성철 소장님의 코멘트를 물릴 수가 없어서 이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의 정치본색 장성철 소장 그리고 예 김종욱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원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